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반쪽 기원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대 야소정국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21대 국회 원내에 진입하시고 처음 뵀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지난 2004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보니까 5번 도전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구청장도 하셨죠? 네, 네, 2010년도에 민선옥이 인천 네. 남동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전 5기에 성공하셨는데 첫 번째 조선되자마자 지금 이제 만장일치 합의치대로 당의 원내대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네, 당선인부터 맡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지 저도 너무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공식 비공식 일정들을 좀 많이 소화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 처해져 있는 많은 당사자분들과의 간담회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는 대학생들하고 또 간담회도 진행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정의당의 5명의 초선이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 심상정 대표 한 사람만 지금 이제 다선인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초선이고. 네네. 그래서 더욱더 코로나19 위기의 정의로운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5명의 초선 의원들과 또 보좌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 의원들과 그리고 보좌진들이 함께 새벽에 확대 재정 정책과 관련된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네, 우선 당을 새롭게 좀 추스르는데 많은 힘을 쏟고 계실 텐데요.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음 달 초까지 혁신안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그리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장혜영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15분의 혁신위원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이번 21대 최연소 의원이시던가요? 유호정 의원님이. 유호정 의원이 그러시는데. 네, 최연소 의원이시고, 장혜영 의원은 어쨌든 이제 30대 초반의 의원으로서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고, 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혁신위의 내용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혁신위원회가 시대가 달라진 만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보정당의 역할과 활동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당이 정말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다운 조직 혁신을 어떻게 할지, 이런 3가지 주제가 아마 큰 주제로 다뤄질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로운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이제 그동안 정의당 쪽 얘기하면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두 사람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른 리더십,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가 맡은 이후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뭔가 정의당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에 정의당에 필요한 인물이랄까,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고 노회찬 의원님도 그러셨고 심상정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처음에 의원에 당선됐을 때 정말 진보정당을 이렇게 대표할 만한 정치적 그 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상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리더십의 교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세대교체, 인위적인 세대교체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 진보정당 정의당에서 오래 당직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교체하는 방식이어도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위가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활동해왔던 분들, 또 새롭게 지금 2030에서 열심히 지금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당을 제가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의당다운 모습을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으로 성장 발전해야만이 향후에 고 노회찬 의원님 또 심상정 대표 같은 리더십들이 생겨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확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동료들, 동지들의 그 수렴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저 정의당이 과연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집권 능력이 있을까?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국민들께 생각하고 계시진 않지만 네. 적어도 정당이라고 한다면 집권에 대한 계획과 나름대로 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기 리더십에 도전하실 우리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정의당이 집권해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원내에서 보자면 제3당으로서의 좀 고민도 많으실 텐데 네, 어제 맞습니다. 국회의장 예방을 하셨죠.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의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당신은 참 잠이 많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예방을 했는데 참 잠이 많은데 요즘 너무 국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국회 그리고 그 국회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너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저희 정의당도 의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열어주시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까지 상임위 원장 선출도 그렇고 또 국회의 모든 운영이 어떤 원칙과 법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들만의 또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의견들을 전달할 통로들도 많이 부족했고 또 네. 그것이 특히 또 반영이 잘 안 돼서 상당히 비교섭단체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던 과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나 네. 이런 측면에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가 본인들의 전문성 또 특별히 국민들께서 소수 정당이지만 국회에 보내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에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상임위 정수 이제 조정 특위 가동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이 좀 잘 반영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비교섭단체 특위위원으로 저희 정의당에 참여했죠. 강원위원이 참여했죠. 강원위원이 참여를 했고요. 오후 3시까지만 하더라도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추후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수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는 2명을 늘리고 그리고 산업위원회도 1명 증원하고 대신에 외통위, 문체위, 과기방통위에서 1명씩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내일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저도 지금 방금 인터뷰를 오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혹시 기존에 지금 이미 이제 정수가 있는 거지만은 특별하게 어느 쪽에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비교섭단체 그 의원님들 중에 지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교섭단체가 원하는 배정이 잘 될 수 있었어요. 배정이 문제지 정수 조정은 크게 문제가 문제의식이 없었다. 물론 이제 원하는 상임위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정수 조정된 상황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의 의원님들이 원하는 배정을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또 비교섭단체 특위위원으로 들어갔던 우리 강은미 의원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3당이 교섭단체였으면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21대 총선 결과는 제3당도 지금 6석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양당 체제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할 겁니다. 통합당의 법사위는 법제위와 또 사법위로 나누자라는 분리안을 거론했는데 사실은 정의당이 먼저 제안을 했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국회 개원도 그렇고 상임위 원장 선출 문제도 사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까지 사실 체계와 작구까지 심사를 해왔고 특히는 법사위원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입법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입법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장 자리가 각 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그동안에 다른 상임위의 상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 노회찬 의원도 제안을 했던 방식이 법제와 사법을 나누든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장 직속 기구로 체계와 작구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놓게 되면 그럼 의장 직속으로 했을 경우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겁니까? 아마도 전문가 그룹과 일부 의원님들이 참가할 수는 있겠죠. 그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입법의 대표성을 직접 담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의장 직속 기구로 할 경우에 의견을 일단 모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예. 1차적으로 법사위의 권한을 어떻게 없애고 법사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변화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법제와 사법을 나누자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50명에 달하는 예, 예. 상설특위를 구성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금보다 더 후퇴한 안일 거라고 판단하고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정말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장 직속 기구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타협책과 지금 희망사항을 고려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합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의지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제사법에 대해서 분리하는 걸 반대하신다면 반대하고 있죠, 지금. 적어도 의장 직속 기구로 그 내용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하고 대신 위원장은 야당이 줄 수도 있다.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누가 하시는지에 아니요, 따라서는 그쪽은 직속하고 법사위원장을 사법위원장이든 뭐.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추경철이 또 당면한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구성 다음에 첫 번째 할 게 3차 추경이 될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은 이미 지금 이제 심의 과정에 대폭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 내놨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미흡하다는 평가였습니까? 정부가 3차 추경 국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추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 실제적으로 추경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gat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3차 추경의 규모를 보면 약 35조 3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중에 세입 경정 있는 세입을 경정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11조 4천억 원 정도이고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23조 9천억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 추경안을 놓고 보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5G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사업도 지금 당장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3차 추경이 정말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월 달에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 요청한 금액이 1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들으신 분들이 전체 일하는 국민들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지금도 대단히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3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내용이 한다.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 추가되는 겁니까?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추계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추석 전까지
국민들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 있을 방안을 찾아서 3차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도 K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K 방역에 대한 산업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을 예. 대대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공의료의 대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빚을 얻어서 빚을 지금 갚는 형국이라고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의 형태로 지금 지원이 좀 절실한 예.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생들이 실제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예. 대면 수업을 실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예.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학생들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동안의 주요한 논의 중에서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3당으로서 결국은 입법 과정이든 아니면은 정책 시행 과정이든 그 역할이 필요할 것인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너무 이렇게 같이 끌려가면서 심지어는 민주당 이중대 이런 용어까지 했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제3당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서 역할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과거의 반새누리당 또는 반국정 농단 세력을 위해서 진보 개혁 진영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대응했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네, 아하. 이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들의 기대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됐고 정의당은 또 정의당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10%의 지지를 통해서 정의당답게 진보정당으로 성장해 가고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촛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21대 국회인 만큼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건 뭐 기존에도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개혁이면 같이 협력하고 그러나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과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제안과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난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책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네.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각 정치 진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21대 국회는 그런 정책 경쟁의 국회가 되어야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로 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또 정의당다운 정책으로 민주당과 앞으로 적극적인 경쟁을 할 준비를 지금 차분히 하고 있다는 예, 말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장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다 해가지고 기본소득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죠.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 과거의 보수적인 정당으로 남지 않겠다. 예. 진취적인 정당으로 발전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계셨고 그런 예.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예. 실제로 국민들을 고용과 소득으로부터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도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정책의 경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놓고 보면 예.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의정활동 포부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프면 시자 3법을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아프면 쉬자. 네. 사실은 이제 정부도 코로나19 시기에 아프면 좀 쉬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쉬게 될 경우 생활비의 문제가 있고 또 난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진료비나 또는 정말 간병을 하고 싶어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해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무엇보다도 유급휴가 지원제 그래서 예. 부모들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프면 쉬라고 얘기했듯이 쉴 때 생활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상병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아프면 쉬자 3법을 꼭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실현이 정말 실천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연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